자,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 구리국어. 오늘은 6번째 소설가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설 시기가 좀 변했습니다. 1940년대 중반 이후입니다.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했을 때입니다. 자, 이 시기에 여러분 주목할 만한 용어가 있는데요. 사실 해방 공간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방 공간이 무엇이냐면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는 동안은 민족의 분열이 잘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념이 서로 다르고 생각이 다르더라도 공동의 적, 바로 일본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의 분열이 쉽게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나 그들이 빠져나가고 난 뒤에 그 빈 공간이 생겼죠. 공간에 다양한 이념들이 난립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서로 미워해요. 서로 다툽니다. 그 다툼이 무엇까지 이어지냐면 암살, 서로 암살하기까지 하죠. 김구 선생도 이때 암살당했다는 거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것이 사실 출발점이에요. 우리 민간인들이요 이렇게 많이 학살당하기도 했고요. 제주 4.3 사건 워낙 유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남북 인구의 5분의 1이 사망하게 되는 한국전쟁의 비극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45년도에 어떤 소설들이 등장했는지, 문학 작품들이 등장했는지도 알아보는 것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문인들도 지식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랐어요. 그래서 북쪽에도 사회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한 문인 단체가 생깁니다. 기억나는 게 있어요. 1920년대 뭐가 있었습니까? 카프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카프와 유사한 단체인 조선문학가 동맹이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됩니다. 그럼 여기에 대응해서 이것이 좌익 문단 단체라면은 우익 문단에서는 야, 쟤네 또 이념 문학하네. 우리는 문학이라고 하는 본디 순수해야 된다고 생각해. 문학이 지켜야 될 것은 그거야. 지킨다 뭐예요? 보수. 우익 문단에서는요. 전조선 문필가 협회라고 하는 것이 설립됩니다. 이 전조선 문필가 협회의 기둥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오늘 공부할 김동리 선생입니다. 자, 김동리 선생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리 선생은 경주 출신이시고요. 유서 깊은 집안에 태어났어요. 형이 한 20살 가까이 많은 큰형이 있었는데요. 김범부라고 하는 유명한 동양 철학자입니다. 본명은 김시종이었습니다만 김동리라고 하는 필명을 형이 지어준 것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나름 유복하게 살았던 김동리는 서울에 있는 경신고보를 졸업한 이후에 문학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백로를 써서 조선일보에 당선을 하게 됩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소설가로만 데뷔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시인 그리고 소설 모두 등단을 하게 된 이 당시에 입지 전적의 인물이죠. 그것도 조선일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 해 이듬해입니다. 바로 다음 연도에 화랑의 후예라고 하는 김동리 선생의 대표적인 소설을 씀으로써 중앙일보에 또 당선이 돼요. 그런데 초창기에는 시인으로서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1937년엔 시인 불학에 가입하면서 주도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때 함께 활동했던 서정주 시인이 친일을 선택한 것과 달리 김동리 선생은 절필을 선언합니다. 물론 절필의 시기가 그렇게 길진 않았어요. 다행히 1945년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되면서 다시 활발하게 문학 창작을 하게 되는데요. 전조선 문필가협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다고 선생님이 이야기했고 또 조선청년문학가협회도 이 당시에 함께 설립이 됩니다. 똑같이 어떤 단체냐면요. 우익문단 단체예요. 순수 문학을 하려고 했던 분들입니다. 이때 김동리 선생이 썼던 소설들의 면면을 보자면 무녀도, 영마, 황토기 이런 작품들을 40년대에 창작을 하게 되는데 이들의 공통점을 통해서 김동리 선생의 색깔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어떤 색깔을 갖고 계시냐면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삶을 그리고 있고요. 운명과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녀도 무속신앙에 대한 이야기예요. 영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인데 자, 그리고 또한 김동리 선생은 후학 양성에도 굉장히 많이 힘을 썼습니다. 김동리 하면 또 떠오르는 게 박경리 선생이 많이 떠올라요. 박경리 선생도 김동리 선생의 영향을 받아서 소설가로 데뷔를 했고요. 또 보령 출신의 유명한 소설가, 이분의 소설이 무려 수능에 3번이나 출제됐습니다. 이문구 선생, 관촌수필 알죠? 이문구 선생의 직속 스승이기도 합니다. 서라벌여대 문창과 교수를 지내시기도 했던 김동리 선생의 특이한 이력 하나 말씀드리자면 결혼을 무려 3번이나 하셨어요. 김월배, 손소희 시인, 서영은 소설가 이렇게 차례로 결혼을 하셨는데 김월배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제 초혼이었고요. 그리고 이분과 사이에서만 자식을 두었다고 해요. 첫째 아들이었나요? 김평우라고 하는 유명한 변호사도 있습니다.
손소희 시인과는 플라토닉 러브였을까요? 아무튼 4살 연하의 손소희 시인이 김동리 선생님보다 먼저 세상을 뜨게 돼요. 사별을 하면서 이후에 제자뻘인 서영은 소설가와 마지막 결혼을 하게 됩니다. 지금도 서영은 소설가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자, 김동리 선생의 세계를 살펴봤고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역마라고 하는 작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마는 불이국어 17쪽에 제시가 되어 있고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역마에 드러난 갈등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역마에 제시된 갈래길의 상징적 의미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마에 대한 줄거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마는 실제 지명이 등장해요. 바로 하동과 구례라고 하는 동네인데요. 이 사이에 화개장터가 있어요.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이 화개장터는 실제로 이런 지도를 갖고 있는데, 여기 보입니까? 화개장터? 화개장터고요. 요 밑에 흐르는 강이 바로 섬진강이에요. 섬진강 들어봤죠? 제첩이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쌍계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절도 뒤에 화개골로 올라가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이곳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소설은요, 주인공은 이따 소개하도록 하고요. 주인공의 어머니가 먼저 제시가 돼요. 옥화라고 하는 화개장터의 주모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함께 이곳에서 제첩국을 만들어서 팔고 있었는데, 작년에 어머니가 돌아가셨고요. 옥화의 나이는 36살입니다. 그럼 아버지는 어디 계시느냐? 아버지 어딘가에 계실 것 같긴 한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머니가 36년 전에 떠돌아다니는 남서당패와 눈이 맞고 낳은 아이가 바로 옥화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떠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를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자, 그럼 옥화는 결혼을 했느냐? 결혼은 하지 않았지만 아이가 있어요. 왜냐면 그 아이의 아빠도 또한 떠돌아다니는 스님인 거예요. 참, 남편도 떠돌이, 아버지도 떠돌이, 옥화의 사연도 기구합니다. 자, 옥화의 아들이 바로 성기인데요. 자, 성기, 이 친구의 운명도 기구합니다. 자, 아버지도 떠돌이, 할아버지도 떠돌이였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기도 3살 때 사주를 보았더니 역마살이 있다고 합니다. 역마살이라고 하는 것이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얘기해요. 역마라고 하는 것이 과거 역이라고 하는 곳에 기르던 말이거든요. 그 역의 말들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어요. 서울부터 부산까지 여기저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을 타고난 말들입니다. 그래서 사람 또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직업을 갖는 사람들은 역마살이 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옥화는요, 우리 아버지도 역마살이 있었고 내 남편도 역마살이 있지만 내 아들만큼은 떠돌이가 돼선 안 돼 라고 하면서 아들을 10살 때 쌍계사라고 하는 절에 집어넣습니다. 이곳이 쌍계사인데요, 가을에 가면 굉장히 아름다운 절입니다. 자, 그런데 성기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사춘기도 찾아올 테고요. 여기 절 생활이 정말 적성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한테 가서 나 절 생활 못하겠다 이야기하자 옥화가 그러면 좋다, 조건을 걸겠다. 절에서 평상시엔 생활을 하고 장때가 돌아오면, 장이 돌아오면, 장날이 되면 그때 내려와서 책장사나 좀 거들어라 라고 하면서 성기가 이후부터는 장날에는 이 화개장터로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찌되었지 평화가 유지되고 있던 어떤 날, 그 평화를 깨트리는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최장수영감인데요. 이름이 제시가 안 되고 있어요. 최장수영감, 미스테리한 인물로 제시를 하고 싶었던 까닭이겠죠. 채는 여러분 이렇게 물건을, 음식물이나 물건 같은 것들을 거르는 옛 기구를 말합니다. 최장수영감은 전라도 쪽에서 왔습니다만은 경상도 쪽을 돌면서 이 채를 팔러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딸과 함께 왔어요. 그런데 딸을 데리고 다니면 장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옥화에게 내 딸 여기 허드렛 일을 시켜도 좋으니까 잠깐 부탁 좀 하고 갈게 라면서 갑니다. 옥화는요,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면 일꾼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딸이 바로 개연입니다. 근데 개연이가 일도 잘할 뿐더러 얼굴도 반반하니 옥화의 마음에 쏙 들게 됩니다. 그래서 옥화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며느리 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며느리를 삼으면 성기와 개연이가 결혼을 하게 되면 성기가 정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자그마한 희망을 품었던 겁니다. 다행히 성기도 개연이 싫지 않은 눈치고요, 개연도 성기가 싫지 않은 눈치입니다. 하루는 이 쌍계사 옆에 있는 칠부람이라고 하는 암자가 있는데요, 그 암자의 스님들이 책을 빌려서 돈을 갚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기가 그 칠부람으로 가는데 옥화가 개연을 딸려 보냅니다.
그 구불구불 산길을 가는 도중에 성기와 계연의 사랑은 깊어지게 되고요. 결국 둘은 애정 관계가 성립이 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됐다는 거죠. 서로 입맞춤까지 하면서 서로 사랑을 확인합니다. 자, 여기까지 전개가 됐으니까 아 정말 해피엔딩으로 가겠구나 생각할 무렵 옥화가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무엇을 발견하냐면 계연이의 머리를 따주다가 왼쪽 귓바퀴 위에 있는 검은 사마귀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옥화가 그걸 보고 깜짝 놀란 이유가 뭐냐면요, 본인도 왼쪽 귀 위에 검은 사마귀가 있거든요. 자, 이것이 복선인 거예요. 메밀꽃 필 무렵에서 허생원과 우리 동희가 부자관계라고 하는 것을 왼손잡이를 통해서 알았듯이 지금 왼쪽 귀에 검정 사마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옥화는 깜짝 놀라서요, 무당을 찾아가서 애기 귀신을 불러서 물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최장수 영감이 36년 전에 너의 아버지가 맞고 계연이는 그러니까 너의 이복 동생이다 라면서 깔깔깔 웃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이후 옥화는 계연과 성기를 맺어줄 수가 없습니다. 왜? 천륜을 어기는 거죠. 성기와 계연은 이제 더 이상 애정 관계가 아니라 무슨 관계예요? 이모 조카 관계가 되는 것이죠. 최장수 영감이 장사를 다 마치고 화개장터로 돌아왔을 때 옥화는 원래는 계연이를 우리 며느리를 삼고 싶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옥화를 떠나보냅니다. 급히 떠나보내요. 그런데 성기가 계연을 마중 나왔겠죠. 근데 계연이가 성기더러 오빠 편히 사십시오 라고 무려 3번이나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짜 편히 살라는 얘기일까요? 안녕 나 간다 안녕 하면 뭐 해달라는 얘기야? 그렇습니다. 잡아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성기는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는 듯 버드나무에 기대어서 우두커니 그냥 계연을 바라볼 뿐입니다. 자, 결국 계연은 구례 쪽으로 떠나게 되고요. 성기는 이후에 곡기를 끊고 몸져 눕습니다. 거의 반주검 상태로 다음 이듬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때 옥화가 성기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 죽을 때 죽더라도 내 얘기는 알아야겠다. 내가 너무 속상해서 안 되겠다 라면서 그동안 있었던 최장수 영감이 너의 할아버지고 계연이는 너의 이모야 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성기가 조금씩 기력을 회복하더니 초여름쯤 되어서는 어머니한테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엄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세요. 옆판 맞춰달라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엿장수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엿장수들은 보면은 어느 곳에 집을 차려놓고 거기서 장사하는 게 아니라 옆판을 들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성기가 자신의 운명, 즉 역마살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옥화는 충격받아요. 충격받습니다. 어쨌든 결국에는 성기는 어디로 떠나게 되냐면 구례 쪽으로 떠나지 않고 반대편인 하동 쪽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그 걸음걸이가요, 무거웠을까요? 가벼웠을까요? 굉장히 가볍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조금 더 마음이 편해진 성기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소설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아까 선생님 학습 목표로 세 갈래 길의 의미를 살펴보자고 했는데 세 갈래 길은 이 강물을 따라서 그려보면 돼요. 구례를 향하는 길, 그리고 하동을 향하는 길, 쌍계사 쪽의 길. 제일 먼저 쌍계사 쪽의 길을 볼게요. 쌍계사는 이 화계면 위쪽에 있는 절인데요. 이 절은 성기가 과거에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고 살았던 과거의 삶을 의미하고, 구례로 뻗어난 길은 만약에 성기가 구례 쪽으로 갔더라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뭐하게 되는 겁니까? 거부하게 되는 것이죠. 반대로 하동 쪽으로 걸어갔다는 것은 자신의 운명을 뭐하는 것입니까? 받아들이고 순순히 순응하는 그런 삶을 택하였다라는 겁니다. 세 갈래 길의 의미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소설 속에 일어나는 갈등 양상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이국어 4쪽에 있으니까요, 여러분 필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설을 갈등의 문학이라고 하죠. 어떻게든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이라도 있어야 돼요. 짜장 먹을까 짬뽕 먹을까 이런 갈등이라도요. 그것을 우리는 내적 갈등이라고 이야기하죠. 한 인물 내부의 또 다른 자아와의 갈등인 거예요. 외적 갈등은 그 갈등이 외부로 표출되어서 다른 세계와 부딪히게 되는 겁니다. 그 세계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인물, 사회, 자연, 운명입니다. 자, 인물과 인물의 갈등이 가장 흔해요. 성격이나 가치관 차이로 인한 대립이 일어나고요. 모든 소설에서 인물과 인물의 갈등은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인물과 사회의 갈등, 사회의 어떤 체제가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렇죠? 그런 억압적인 사회 환경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들을 그린 소설을 우리는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홍길동전이 그렇고요. 여러분 방학 동안 읽었던 광장 또한 이런 인물과 사회의 갈등을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거대한 자연의 지배에 맞서서 싸우는 인물들의 모습을 그린 소설, 그런 장르의 소설들이 있죠. 대표적으로 노인과 바다가 있고요. 파이 이야기라고 하는 소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보다는 영화 쪽에서 더 이런 소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연과의 갈등은. 자, 그리고 인물과 운명의 갈등, 거스를 수 없는 미리 정해진 운명을 거스르려고 하는 인물의 행위를 그리면서 비극성을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우리 영마는 이 가운데 어떤 갈등이 두드러질까요? 그렇습니다.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 가장 두드러지고요. 물론 인물과 인물의 갈등 이런 건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두드러진 갈등은 인물과 운명의 갈등이다. 이야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본문 내용까지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를 보면요. 앞에 부분은 여러분 이미 줄거리 설명했으니까요.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앞에 줄거리 생각하고요. 개헌의 시뻘겋게 상기한 얼굴은 옥화와 그의 아버지가 그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잊을 만큼 성기의 얼굴만 보고 있었어요. 왜냐면 그에게 꼭 전할 말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성기는 버드나무에 몸을 기댄 채 두 눈에 불꽃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알 수는 없습니다. 심리는 그냥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심리 제시 방법, 직접 제시, 간접 제시 있었죠? 간접 제시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런 명령도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개헌아 가지마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빠 편히사시오 하고 거의 울음이 다 된 목소리를 남기고 개헌은 저만치로 가게 되죠. 항라적삼을 입고요. 여름에 입는, 지금부터 따지면 린넨 같은 옷이에요. 고운 햇빛과 늘어진 버들가지와 산울림처럼 울려오는 뻐꾸기 울음. 이 슬픈 장면인데요. 배경은 굉장히 아름답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실제 어떤 장면과 주인공들이 놓인 처지와 상황과 배경의 모습이 서로 대비되면서 작중 인물들이 처한 상황을 좀 더 비극적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를 거둡니다. 왜? 여러분 벚꽃놀이만 할 때 한참 외롭잖아요. 그죠? 바깥 풍경이 아름다워 보일수록 내가 더 불행해지는 거라고, 그런 효과를 거두는 장면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도 경칩도 지나 청명 무렵에 비가 질금거릴 무렵이었다. 자, 그런데 이 소설 시점 어떻게 되는 것 같아요? 서술자가 어디서 이 작품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까? 그렇습니다. 작품 바깥에서 인물들의 심리를 적절하게 들여다보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말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기가 그동안은 요 사이에 몸져 누워 있었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죠. 그러다가 다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 청명, 우리 24절기가 나오는데 보통 2월 달에서 4월 달 그 사이를 말합니다. 즉 봄이 오고 있네. 그죠? 자, 아무튼 그 무렵에 비가 질금질금 내릴 무렵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이런 골목골목에 생명체들이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배경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성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는 기대감이 들어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푸르러지고 싱싱해지는 것처럼 성기도 기력을 곧 회복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사건 전개 암시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고 물어봅니다. 아직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어? 물어봅니다. 강원도에 누가 있냐면요, 아버지가 계셔요. 그런데 성기는 고개를 돌립니다. 안 가고 싶다는 얘기지. 아니면 장가 들어서 나랑 같이 살래? 라고 했는데 역시 고개를 돌립니다. 엄마도 싫고 아빠도 싫은 거야. 적절한 대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보세요.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 자, 선생님이 말했지만 이 부분은 지금 봄이 왔어요. 그런데 그의 아직 봄이 오기 전이라고 말하는 거 보니까 시간상으로는 얘가 더 앞서고 얘가
뒤의 이야기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성기가 일어나기 전에, 봄이 오기 전에 보는 사람들마다 성기가 회춘하기 어렵겠다라고 생각했대요. 다시 회복되기 어렵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면 이 엄마 마음속이라도 알고 가라면서 최장수영담은 36해 전 남세당을 꾸며와 이 화개장터에서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 아버지 이미 틀림없다는 것과 개연은 왼쪽 귓바퀴 위에 사마귀를 보아서 내 동생이다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사마귀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의 서술 방식을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 서술 방식에는요, 일단 서술자가 모든 것을 그냥 얘기해 주는 서술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물 심리 제시 방법 가운데 직접 제시에 가까운 것이라면 보여주는 것도 있죠. 간접 제시에 해당하는 거. 그것은 인물이 하는 말 보여주는 거, 대화,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표정 같은 거 보여주는 거, 묘사, 이런 것들은 간접적으로 서술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제시하고 있어요? 서술자가 그냥 다 얘기해주고 있죠? 이런 방식, 서술의 방식. 요약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것 같아요. 왜 요약적으로 제시하는 거냐면 앞부분에 이미 나온 내용들을 다시 구현해서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으니까. 새로운 내용들은 여기 뒤에 나오기 때문에 자, 대화 방법 사용하기도 했고요. 성기의 표정까지 드러내는, 그죠? 표정까지 보여주는 것을 봐서 묘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36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어.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 놓을 줄 알았겠니? 하도 아슬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이라고 하는 동네 이름입니다. 명두는 이제 애기 귀신, 무당이죠. 불러봤더니 이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보는 듯이 제잘되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자, 옥화가 말을 그치자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 형형한 광채를 띱니다. 우린 성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상상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 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라리 몰랐으면 모르지만 한 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데 어쩌겠느냐. 그죠? 너 이모잖아. 안 되지. 그리고 부디 어미 야속타고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어냅니다. 자, 다음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면. 자, 그리고 나서 한 달포 넘어 지난 뒤였다. 시간이 좀 더 흘렀어요. 성기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산나물이 화개골에서 연달아 내려오는 이른 여름, 초여름의 장날입니다. 성기 밥도 안 먹던 성기가 두루페에 막걸리까지 한 잔 먹고 나서 엄마더러 뭐라고 하냐면 엄마, 나 옆판 하나만 맞춰주세요 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아까 말했지만 이것은 뭘 받아들이겠다? 역마살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수용하겠다라고 하는 성기의 선언입니다. 자, 그러자 옥화는요, 자기 아들을 붙잡아 놓고 싶었던 옥화는 무엇으로 얻어맞은 듯이 성기의 얼굴을 바라볼 수밖에 없죠. 엄마는 들어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런지도 다시 한 보름이 지나서 뻐꾸기는 또다시 산울림처럼 건드러지게 울고 늘어진 버드나무까지도 나오는데 이 장면 어디서 많이 봤습니다. 어디서 봤죠? 개연과 성기의 이별 장면과 유사하죠. 배경이 굉장히 유사하게 제시되고 있습니다만은 성기의 마음에는 변화가 있습니다. 개연과 성기가 이별할 때는 성기는 이별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번엔 성기가 떠나는 장면이니까 이 장면이 성기의 마음과 조응한다. 딱 맞는다. 그런 얘기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겠네요. 비가 내리고 나서 오히려 유달리 맑게 된 화개장터 삼거리길 위해 성기는 그의 어머니와 하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옷도 예쁘게 갈아입었고요. 옆판을 걸방에서 느릿하게 메고 엿도 들어있고 책도 들어있고 박물도 좀 들어있는 그런 옆판입니다. 그의 발 앞에는 물도 함께 갈려 길도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고 했었죠. 그죠? 그것의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화개골 쪽은 처음부터 등지고 있어서 아예 싫었다는 얘기인데 화개골은 성기의 무슨 삶이에요? 과거에 갇혀 지냈던 그런 삶을 말하는 거고요. 하동 그리고 구례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작년 이맘때도 지나서 개연이가 울음 섞인 하직을 남기고 떠난 그 길 구례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기는 한참 뒤 몸을 돌렸대요. 달리 말하면 구례 쪽을 한참 동안이나 바라봤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미련 없이 확 떠난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구례를 향하는 길은 자신의 운명에 또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저항하는, 거부하는 삶이기 때문에 성기는 그러지 못합니다. 하동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발걸음을 옮기면 옮길수록 그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라면서 심리를 직접 제시합니다. 그죠? 그러면서 갈등, 우리 성기 마음속에 있었던 내적 갈등이 해소되고 있음을 발걸음을 통해서 또 서술자의 서술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멀리 버드나무 사이에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고 서 있을 어머니의 주먹이 그의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질 쯤 해서는 엄마가 이제 안 보니까 콧노래까지 나오기 시작했답니다. 이건 진심에서 나오는 갈등 해소죠. 운명을 수용하고 나서 차라리 갈등이 해소되어 버리는 운명에 패배한 것이거든요. 엄밀히 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등이 해소되어서 행복할 삶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여러분, 동양의 운명론적 세계관에 기반한 그런 소설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럼 기출로 점검하는 형성평가 문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없으니까요, 답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정답은 뭘까요? 그렇습니다. 정답은 과거 장면을 삽입해서 인물의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옥화가 아까 서술의 방식으로 과거의 이야기들을 제시하면서 본인들의 관계, 그러니까 최장수 영감의 아버지이며 개연은 성기의 이모임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 맞죠? 자, 2번 기억은 보기 가의 시점으로 수술되어 있다. 자, 이 소설은 전지적 작가 시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가는 보나마나 전지적 작가 시점에 대한 설명이고, 자, 이것을 나의 시점으로 바꿔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나의 시점으로 바꿨더니 1인칭 시점이 되네요. 1인칭이 자신의 심리를 서술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에 해당하는 선지는 딱 2개 있는데요. 그 중에 정답은 얘입니다. 부디 나 1인칭이니까 나가 나와야 돼요. 나를 야속하고 생각지 말라고 나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이게 정답이고요. 자, 또 나가 나오는 게 있어요. 바로 이 5번인데요. 5번, 4번인데요. 자, 4번은 왜 틀렸냐면요. 나는 나의 뼈만 남은 손이라고 하면 이거는 내가 내 손 만진 거잖아요. 옥화가 성기의 손을 만졌잖아. 이게 아니죠. 그리고 부디 어미야 속다고 생각하지 마라 라고 말하며 엄마는 나, 그러니까 지금 옥화를 1인칭으로 삼아야 되는데 성기를 지금 1인칭으로 삼고 있으니까 잘못된 거죠. 자, 2번이고요. 자, 3번 정답 알아보겠습니다. 3번 정답은 3번입니다. 자, 햇빛은 유달리겐과 함께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고 있어요. 성기가 그동안 갈등을 겪고 힘들어했지만 유달리 맑게 갠 이런 풍경, 버드나무까지 뻐꾸기 울고 그런 장면들이 분위기를 새롭게 전환하는 효과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자, 4번 정답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정답은 3번인데요. 자, 니은에 따르면 성기를 떠난 개연은 전통적 인물이면서 삶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하는 주체적 인물이다. 자, 실제로 그랬나요? 막 자기가 자기 삶 결정했어요? 전 여기 남겠어요? 선언하거나 그런 적극적인 여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소설 속에서 드러나고 있죠. 정답은 3번입니다. 다른 선지들 여러분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역마, 갈등 설명했고요. 그리고 제시된 갈래길의 의미도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자, 육사 시집을 낸 이육사 시인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을 응원합니다.